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경호처 간부가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되는 등 내부 동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을 SNS에 한글로도 게시하며 김정은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6층짜리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통령 체포를 준비해온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안에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자는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또 다른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오늘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민수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배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당에선 이 본부장과 함께 김성훈 차장, 김신 가족부장이 경호처 강경파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 밑에 부장급으로 김신 가족부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부 분위기를 다 잡고 있고 야당은 이들이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실탄 지급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줄줄이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신 가족부장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내부 분위기와 경력 동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 대통령 체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에 들어간다면 이번에도 경호처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공수처는 이때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눈앞에 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이르면 내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에 들어가는데 김 차장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가 위법하다는 걸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1차 집행 때처럼 저항해도 강경하게 대처할 명분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이 출석에 응할지도 변수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비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경호처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관저 진입 과정에서 장애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더라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가끔 변호사 등은 어제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임계 제출로 집행 시기가 조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속에 공수처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불만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조폭과 마약 사범을 잡는 경찰의 베테랑 형사 1000여 명을 동원할 계획인데 이 형사들이 쉽게 움직일지가 미지수라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쏟아지는 불만, 그 이유는 뭔지 손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영장이 재발부되자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강한 집행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 국수본 역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휘관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전문 형사들이 실제로 지원에 나설진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영장 재집행과 관련한 회의에서 일선의 불만이 제기되자 경찰청에 명확한 지침이나 공문을 받고 움직이란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장 집행에 한 발 빼는 분위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 지역 경찰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마련인데 두 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단 말도 나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 전문 베테랑 형사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2차 집행을 강행할 경우 규모는 1차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민하는 공수처는 경호처의 내부 분위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강경 대응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지만 내부 동요 조짐도 있기 때문인데요.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의 3차 소환 조사까지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경호처 제보를 받았다면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및 사표를 내기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는데 김 차장이 이를 모두 취소했다는 것이 제보 내용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박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김 차장이 대테력과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확인은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는 김 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한다는 글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데 이어 경호처 일부의 동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차장은 사퇴를 언급한 부장급 간부를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내란 특검 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더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을 수정 발의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당이 주장하던 독소 조항은 제외했으니 표결에 참여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 부분도 특검에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이번 주 안에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외환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북한 군사도발 유도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난 10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권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외국이라고 합니다. 특검법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르면 내일, 늦어도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의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보신 민주당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환죄를 추가해 재발의한 이번 내란 외환특검법은 헌법 파괴적인 위헌적 요소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과 다른 내용의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당 상황은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두 표 차이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외환 유치죄 수사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제3자 비상계엄 특검을 논의하겠다며 야당에도 이탈표를 노린 협박을 멈춰달라 요청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 10여 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 조치한 데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SNS에 카톡 검열을 통한 내란 선전죄 처벌과 내란 특검은 국민을 향해 쏘라는 발포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글을 올렸고,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 추진 중인 내란 특검을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희가 뚜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이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이탈표를 잡기 위한 여론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신변의 안전과 불상사를 불출석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저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내용은 김영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기일 출석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내일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바로 종료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장 기자,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놓고 일단은 격돌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치의 양보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 초안을 공유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때문에 내란, 선전, 선동죄, 외환죄 등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여기는 내용은 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외환 유치 혐의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대북 전단과 무인기,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네, 지금 목소리 함께 들어봤는데 양당이 어떤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최근 나온 여론조사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면서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40%대의 대통령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보수 과표집, 즉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결과가 좀 왜곡됐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정부 여당 지지율이 현재는 좀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뭉치기 시작한 보수를 더 결집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 배제나 일부 수사 범위 축소 등에 대해서 여당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검이 아닌 상황을 모면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첫 번째 변론 기일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 이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에 더해서 체포 문제도 함께 해결이 돼야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의도를 가지고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그대로 종료가 되지만 두 번째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이 내란죄 삭제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 야당 쪽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상 쟁점들을 모두 제외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상 쟁점도 다 들여봤어요. 이 야당 주장과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헌법적인 판단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볼 때도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운동죄를 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형법을 안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형법을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습니까? 네, 이 재판에서 이 쟁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재량,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지지 않고선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 내란죄까지 포함을 시킬 거고요. 반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한 헌법상 문제만 들여다봐도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내란죄는 쟁점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을 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에 헌재가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입니다. 한일 외교수장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보냈던 블랙박스가 오늘 국내로 다시 이송됩니다. 충돌 직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 가운데 국토부는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6층짜리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서울 동작구에선 3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너다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5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6층짜리 의류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골목에 연기가 아주 자욱했어요. 앞이 상황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상태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주위에 주민분들을 다 깨우고. 불이 났다는 사실은 재난 경보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일지는 몰랐고 보고 생각보다 너무 불이 크게 나가지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인력 17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주민 수십 명은 도서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대방동에서는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마을버스 운전자를 입건하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신호위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과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들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들이 줄줄이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들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재판은 오는 16일 열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지시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사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그동안 김 전 장관 측이 군 인사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판은 관련 진술을 하나하나 따지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군경 인사들의 재판도 차례로 열립니다. 오는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재판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는데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장에 몰려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와 겨울 놀이를 즐겼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11일 축제가 개막한 이후 이틀간 관광객 20만 6천 명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축구장 3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얼음 벌판에 모여든 강태공들은 산천어를 낚는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 위해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던졌고 얼음물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으며 진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 세계적인 겨울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2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1980년대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조립식 과학교재, 과학상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식회사 과학상자는 이달 24일 영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1982년 출시된 과학상자는 금속과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부품들과 도구, 자료가 포함돼 있어 자동차 등 원하는 모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학생용 공구함인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얻었고 과거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상자 조립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릴 적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업 종료 소식에 과학상자 공식 홈페이지는 한때 방문자들이 몰려 접속이 차단됐다고 하네요.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가 축제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비하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퀴즈 문제를 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일 축제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즐기는 방식의 퀴즈쇼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 3.1운동, 흑인인권운동, 페미니즘운동, 촛불 시위운동,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운동 총 5개가 선택지로 제시됐습니다.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동덕여대 시위와 페미니즘 운동이 쓸모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붙잡힌 북한군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생포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교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신문을 봤습니다. 2021년에 입대한 20살 소총수입니다. 해당 병사는 러시아에 도착한 뒤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국정원의 통역으로 한국어 질문이 이어집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자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은 맞죠?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 턱에 붕대를 감고 앉아있는 병사는 2016년에 입대한 26살 저격수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은 신문에서 전투 중에 북한군 상당수가 병력 손실을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이 같은 내용을 한글로도 올리며 북한 김정은을 향해 직접 제안했습니다. Кім Чен Ін взагалі пам'ятає про цих своїх громадян і може організувати обмін на наших воїнів, які утримуються.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영상과 신문 내용을 공개한 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각국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취임식 기부 대여 행렬에 합류하며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GM과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의선 회장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트럼프 취임식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취임식 기금만 2달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를 선두로 빅테크 기업 CEO들이 잇따라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를 방문했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도 밝혔다가 2배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Masa, double is not enough. Maybe, go for more, right? That's what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million instead? He can actually believe it. 각국 정상들까지 경쟁적으로 마러라고를 방문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임기를 앞두고 모두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사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선 30만 원, 대형마트에선 41만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7% 정도 비용이 증가했는데 실제 전통시장에선 작년 설보다 과일 가격이 58%나 올랐고
채소류도 가격이 3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같은 민생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부담이 더 적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가상금리를 계속 올려왔던 은행들이 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상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예정인데 이 반년 만의 정책 조정입니다. 국민은행 양종희 회장도 적절한 때에 가상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떨어진 건데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도 각각 1%에서 4%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 세 가지가 2년 연속 동반 감소한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도 얼음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원을 빌기 위해서라는데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신사에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얼음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구호도 외치는데요. 이 의식은 70년간 이어진 일본의 전통 의식입니다. 새해가 되면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한 참가자는 이번이 12번째 참가라며 날씨가 매우 추워 물속에서 기절하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새해에는 자연재해가 줄어들기를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산불로 인해 동물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과 구조단체 직원들이 화재로 다친 동물들을 구조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을 피해 구조된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패서디나에 있는 동물보호소 패서디나 휴메인에만 동물 400마리가 수용됐습니다. 불에 탄 잔해 위를 걷다가 화상을 입은 강아지, 연기를 흡입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아픈 동물들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치료해줬습니다. 화재로 다치고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의 눈빛이 참 슬퍼 보이는데요. 얼른 산불도 진화되고 동물들도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세르비아의 헌법재판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침묵 시위를 펼쳤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람들이 휴대폰 불을 켠 채 15분간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참사로 사망한 15명의 희생자를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1964년 지어진 노비사드 기차역은 3년간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는데 이후 넉 달도 안 돼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대학생과 야당은 정부 부패로 인한 부실 공사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해 들어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온 연세대와 고려대도 등록금 파격 인상을 검토 중인데 이런 대학들의 수가 벌써 2자릿수입니다. 대학들은 재정난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도 늘려야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진 주말에도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오를 거란 소식에 마음 편히 공부하기에는 지갑 걱정이 앞섭니다. 아르바이트는 원래도 하고 있긴 했는데 등록금 올리면 사실 이제 월세나 이런 거 받아서 쓰는데 더 눈치 보이니까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거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고려대는 15년째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최근 등록금 심의기구에 법정 최대인 5.49% 인상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립대 등록금 줄 인상은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대학 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학 알림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립대 10여 곳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특히 주요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지역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6곳에 그친 등록금 인상 대학이 올해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계에서는 17년간의 등록금 규제로 터질 것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울며 겨자미 없기 식으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었는데 참을 만큼 참은 거죠. 등록금을 그러니까 딱 묶어놓고선 대학 보고 자꾸 경쟁력만 강화하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부는 연일 인상을 만류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상한선까지 치솟고 있어 분위기를 바꾸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분당의 주택개발 현장에서 한 교회의 알박기로 시공사가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해당 구청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분당 정비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의 상대원 2구역입니다. 대부분은 철거가 진행돼 횡한 빈 땅이지만 건물이 남아있는 일부 구역이 눈에 띕니다. 한 교회가 보상금 문제로 이주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작업을 포기하고 철수한 겁니다. 철거 작업이 중단된 재개발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빈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교회가 부지와 건물을 합쳐 요구한 보상금은 300억 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달라는 금액을 다 주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는 하루 이자가 1억이고 한 달 이자가 30억이거든요. 조합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교회는 항소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인 중원구청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진 교회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면은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서류 이제 저희가 받아봐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인근 12,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분당 정비 사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5,000호 규모인 이곳이 제때 개발되지 못하면 이주 수요 흡수도 난항을 겪고 일대 전셋값이 오를 우려가 나옵니다. 불편한 정도 말고 전세값이 치솟겠죠. 5천 세대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낡은 도시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1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더 풀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로 확대됐다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가 있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여전히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춘천은 영하 12.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청주 영하 4.9도, 대구는 영하 2.3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